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 아픈 것을 참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직장 생활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젊은 직원이 막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막 약간 눈살 찌푸리게 되고, 사실 뭐 리더분들, 그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공백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조금 참고 숨기고 버티려고 하는데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디스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에 의한 것도 그랬지만 되게 힘들었던 건 통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완전 멀쩡해 보이는 아주 멀쩡한 아이인데 조금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고, 저희가 있던 회사는 사실은 여자분들이 많은 회사여서 남자분들이 당연히 짐을 좀 들고 번쩍번쩍 들고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를 또 잘 오래 안고 있지도 못하고, 또 회식이나 이런 자리 가면 사실 오래 앉아있으면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못하는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좀 힘들었고, 그러니까 처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저 친구 왜 이렇게 좀 자세가 애매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더 후회가 되고 잘못했다고 느낀 건 그 아픈 걸 억지로 숨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이고요. 보통 연구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감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건강도 그렇고 저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표정으로 티를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지금 내가 통증이 1에서 10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내 다리 저림이 어디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은 사실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나 뭐 저희 조직이 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라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렇지 않아도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절대 혼자 참지 말아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정확하게 내 상황을 파악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태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잘못 관리하지 않아서 되게 자극 문제였는데, 그리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참고 했다가 결국 너무 커져서 사실 처음에는 내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숨겼다가 더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가 2번의 수술을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업무도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다. 회사는, 그리고 일은 뭐 제가 아프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있고 회사도 다시 구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건강은 절대로 다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픔을 숨기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요. 적절히 공유하고 그것을 잘 알리는 것이 진정한 책임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보고서니까요. 이 보고서를 무시하지 말고 주변 분들이랑 함께 잘 읽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아마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가요? 사실 아프신 분들이니까 최고의 방법을 찾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엇이든 간에 어떤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질문을 살짝 바꿔서 지금 내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건 뭡니까? 라고 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 절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뭐 아마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견인치료라는 것도 있고 주사치료라는 것도 있고 물리치료도 비슷한 결의 견인치료와 비슷합니다. 운동치료도 있고요. 치료는 다양합니다. 제 책에서 쓴 것처럼 뭐 봉침도 있고요. 뭐 한의원만 해도 다양하게 있고, 또 이제 병원, 양방병원들 가도 다양하게 있고, 요즘엔 뭐 관련된 어떤 치료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정답을 말한다기보다 이거는 어떤 시기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좀 경험을 해보니까 치료에 어떤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치료, 그러니까 좀 보통 견인치료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시면 왜 거꾸리라고 해서 이렇게 몸을 뒤집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아래로 가고 다리로. 그래서 거꾸로 해서 그다음에 거꾸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약간 견인치료 원리랑 비슷합니다. 이 추간판이 눌리고 있는데 이 뼈와 뼈 사이를 좀 자동적으로 늘려주면서 압박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견인치료의 원리와 되게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거꾸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힘을 한 방향으로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 견인치료는 내가 타겟팅하는 부위에 좀 더 정교하게 타겟할 수 있다. 이게 좀 다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견인치료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견인치료는 약간 초기 단계나 한 중등 정도의 통증이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약간 급성으로 내가 너무 아픈데 그때 견인치료를 한다거나 이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좋은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급성으로 아프다 이럴 때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주사치료가 있을 겁니다. 주사치료 말 그대로 정말 주사를 놓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주사라고 해서 저희가 뭐 감기 주사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사를 맞았다고 디스크가 없어지거나 한 방에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확하게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넣어서 좀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거기다 소방차 보내서 불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나기 전처럼 멀쩡해지거나 집이 다시 막 새롭게 다시 멀쩡해지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아픈데 주사를 맞아서 막 내가 갑자기 생활이 돼. 내가 나은 것 같아 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사 치료로 절대로 완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통증이 줄어드는 거지 완치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안 아프다고 방심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더 심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비슷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 치료는 완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인치료 역시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필요했고, 급성 통증은 주사치료로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치료를 저는 그래서 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브릿지, 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우리가 완치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견인치료를 하고 주사치료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는, 그리고 뭐 사실 재활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결국은 이런 완치나 나의 올바른 몸으로 가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다. 반드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잘 건너가야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사실 올바른 다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늘은 다리를 가는 것도 안 맞을 거고, 내가 빠르게 가고 싶으면 그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빠르게 가는 길이 있다면 그 다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다리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도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결국은 올바른 습관이라는 것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만 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완치라는 목적지에 내가 다다랐다고 착각을 하고 습관을 잠깐 놓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 회복은 결국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만든다 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프던 게 딱 사라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거 낫기만 하면 바로 운동하고, 내가 낫기만 하면 생활습관 똑바로 잡고, 뭐 아프기 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런 걸 다 막 생각은 하세요. 근데 막상 딱 아픈 게 끝나고 나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역시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통증이 딱 없어지고 걸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살겠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거 많이 했죠. 막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느슨해집니다. 사람은 당연해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기 열심히 하다가 조금 좀 덜 걷고, 스트레칭 2번 하던 거 1번 하고, 뭐 항상 서 있다가도 계속 이제 앉아서 결국 자세가 이렇게 약간 꾸부정하게 되고, 반복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2번째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2번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경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통증을 약간 되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통증은 이거 뭐 어떤 과정처럼 느껴지고, 통증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계속 쌓여왔던 것이 끝에 이루어진 결과인 거거든요. 그 앞서서 누적된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것이죠. 잘못된 자세, 운동 부족, 수면도 부족하고, 체중 많이 나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염증성 습관 등등등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통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 통증을 근데 내가 잘 없앴어요. 이걸 없애고 앞에 있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그대로라면 언젠가는 재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뇨로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당뇨 때문에 내가 먹는 거 뭐 맨날 혈당 찍으시고 엄청 관리를 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혈당이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당뇨가 딱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정상이면 아 감사하네, 내가 잘 지켰네, 같이 앞으로도 잘 지켜야지 생각하시잖아요. 디스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게 사라졌어.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했던 습관이 올바랐구나, 계속 이걸 유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마음 먹어야지. 났어, 그러니까 난 이제 널 놓을 거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내가 혈당 말씀도 드렸는데, 혈당은 좀 번거롭지만 매일 찍으시고, 요즘에 보면 혈당도 대사질환 때문에 매일같이 먹는 거 기입하고 수치 적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통증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개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 2개씩만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좀 아팠다, 자세를 어떻게 했는데 좀 아팠고, 어떤 자세 때는 또 괜찮았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컨디션에 따라 매우 다른데, 당연히 뭐 날씨가 좀 흐린 날은 더 아프실 수 있죠. 어떤 날씨, 어떤 컨디션일 때는 내가 좋았다 나빴다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패턴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연구할 때 보면 데이터가 쌓인 패턴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몸의 데이터를 기록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자신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결과가 남게 되고요. 사실은 통증이 사라지는 시점이 이게 바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내가 잘 기록해야지 라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크는 수술을 기억하지 않고요, 습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도 척추는 습관을 기억한다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을, 뭐 허리를 비롯한 목이든 통증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처음에 너무 두려워하시기만 하거든요. 정확한 딱 그 지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사실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 같은 경우 특히 그랬고요. 며칠 쉬면 낫겠지, 보통 다 이제 그러시니까 쉬면 낫지, 파스 붙이고 좀 괜찮겠지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몸은 굉장히 정직하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두들기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파야 정말 내가 심하게 두들기는 거냐, 이거를 내가 인지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통증을 내가 1에서 10까지 해서 뭐 7 넘으면 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기준은 매우 다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증의 점수로 보시기보다는 통증의 어떤 패턴, 양상이 바뀌는가, 그리고 여기서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가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허리가 통증이 디스크라고 하면요, 허리보다 다리를 보시는 거죠. 목이라고 따지면 목보다 팔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의 본질은 그 부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퍼져나가는 압박으로 인한 다른 부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딱히 안 느껴지는데, 엉덩이, 허벅지, 막 정말 발끝까지, 목은 딱히 괜찮은데 막 어깨가 정말 빠질 것 같고 손끝이 저릿저릿하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달라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도 특히 아실 건데,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에, 발을 디뎠는데 감각이 무뎌지고, 팔도 디뎠는데 뭔가 좀 잘 모르겠다, 힘이 갑자기 빠진다, 이런 게 굉장히 무섭고요. 저도 사실 되게 무서웠던 게, 허리 통증, 뭐 쩌릿한 통증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떤 제 감각이 잘 안 느껴질 때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통증을 넘어서서 신경 손상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2단계는 매우 주의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시그널이 보이시면 바로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이제 심각한 건데, 당연히 더 응급인데요. 대소변 기능 이상. 어르신들 경우에 이제 더 느끼실 수 있는데, 평소 때보다 내가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참기가 어렵거나
어떤 회음부의 감각이 좀 둔해진다라고 느끼시면, 물론 이건 뭐 디스크 말고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스크로 직결되는 증상이고 응급 상황이니까 이거는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어떤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속되고 반복되고 신경 증상으로 나타나고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앞 단계에 어떤 내가 미세하게 느끼는 신경을 캐치하는 게 좋겠지만 쉽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죠. 참지 마시고, 우리가 파란불이 이제 빨간불을 될 때 중간에 경고등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레드카드 퇴장을 받을 때도 중간에 옐로우 카드가 있습니다. 빨간불 가기 전에 중간 경고 단계에서 반드시 이걸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번 수술하고 한 10년 넘게 통증을 하면서 배운 거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통증, 참아야 하는 통증, 요거 다릅니다. 네, 참을 수 있는 거와 참아야 하는 건 좀 다르니까 그걸 잘 구분해 하시면 좋고요. 차라리 병원에 가셔서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걱정이 과하시네 라고 듣는 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약간 우려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통제라는 것이 참 단어가 주는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진통, 통증에 대한 거를 줄여주고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건데, 이 진통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되게 해롭다, 진통제 물론 과다 복용에 대한 얘기겠죠. 한쪽에서는 아니야, 좀만 아프면 먹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되게 이제 100% 맞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이 대목에서 약간 조금 남자로서 좀 서운한 것이, 그 정도가 아픈 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진통이라는 것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면 그걸 잘 대처하라고 몸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역시 너무너무 아팠고 책에서도 말을 했지만 디스크로 정말 고생했을 때 시간 간격 맞춰서 타이레놀을 정말 4시간에 한 번씩 딱 먹으면서 버텼던 적이 있습니다.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좀 무식했냐? 수술만은 안 돼. 수술은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을 피하고 싶어서 진통제를 먹고 버티고 계속 그랬던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다시 깨닫고 수술을 하긴 했지만요. 진통제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시키는 거고, 통증의 강도를 너무 심하면 좀 줄여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를 정말 완전히 이렇게 진압하는 또 소방수의 역할, 그리고 화재 현장에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주는 어떤 보조의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중요한 진통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적절히 써줘야 되고, 특히나 이제 급성 진통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신경학적으로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뇌랑 이런 이제 몸의 신경계가 통증을 학습합니다. 중추 감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너무 냄새 나는 공간에서 냄새 처음에 맡다가 나중에 코가 둔감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통증에 둔감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진짜 심한 통증이 와도 못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증을 내가 잘 느낀다, 내 몸이 예민하게 느낀다가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는 적절히 진통제를 써서 그걸 완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는 또 진통제 먹고 나서 내가 통증이 나아졌어요. 통증이 나아졌으니까 또 병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디스크의 이 안 좋은 건 그대로인데 일시적으로 통증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안 해서도 안 되고 왔다 갔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진통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다. 일시적으로 벌어주는 거다. 요거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병이 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했던 건데, 시간마다 복용하면 당연히 괜찮습니다라고 다 했고요. 이게 잘 오랫동안 검증은 됐어요. 하지만 장기 복용하는 건 분명히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약이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전문가든지 이걸 뭐 몇 년 동안 장복하세요, 이게 뭐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쭉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통제 일시적으로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계속 먹으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부담되는 간과 신장에 부담되는 것 때문에 또는 심하면 위장관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이게 통증을 완전 없애는 게 아닌 거고 오래 먹을 거면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통제는 버티기 위한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는 멀리해야 될 적은 아니다. 하지만 또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 진통제는 저희가 먼 여행을 떠난다고 따지면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요거를 명심을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을 회복하는 건 생활 습관, 재활, 꾸준한 관리이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호자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 가장 먼저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아내 말고도 부모님도 걱정을 해주시고 아이들도 걱정을 했는데 아내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요. 물론 디스크뿐이 아니겠지만요. 모든 병들은 환자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앓는 병이고요. 제가 수술 받았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진짜 아픈 건 저였겠죠. 제가 아프고 수술했고 했는데 더 힘들었던 건 어쩌면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아이도 돌봐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대소사까지 해야 되고 본인의 업무도 있고 정말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누워서 못 움직이는 저를 위해서 막 머리도 감겨주고 막 밥 챙겨주고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고 애기 키우는 것보다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평소에는 제가 너무나 혼자서 스스로 잘했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몰랐는데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당연하겠지만 허리에 수술을 했으니까요. 양말을 혼자 못 신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양말 하나조차도 못 신는구나. 내가 몸이 멀쩡하지 않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되게 나약한 존재인가를 처음으로 제 몸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도움이 필요했고 사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통증이 심해지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아마 아픈 분들 보면 느끼시겠지만 극도로 항상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짜증이 많고 이게 물론 성격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저는 항상 원래 좀 밝은 편이었는데 통증을 느끼고 아프면 되게 짜증이 많고 작은 일에도 민감해집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취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더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쩌면 좀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실수록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면 감사 표현을 많이 하세요. 보호자나 주변의 어떤 간병인들은 당연히 도와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체력을 감정을 나누어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 표현을 항상 하시고요. 반대로 보호자분들도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이제 충성을 너무나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죠. 한국 문화에서 조금 좀 그럴 수 있는 게 가족에게 희생하는 것이 뭔가 비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김병의 효자 없듯이 보호자가 지치면 사실 환자도 결국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 서비스도 이용하고 가족들과 좀 역할 분담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건 저희가 마라톤처럼요. 장기 레이스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한 팀이 돼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보호자의 헌신을 감사하게 여기고 보호자는 자신부터 좀 건강도 챙기고 자신을 먼저 챙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2번 수술하고 오랜 동안 아프면서 느낀 건데 결국 사람을 회복시키고 오랫동안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약이 아니라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 좋은 치료, 좋은 약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가족의 존재다라는 가족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디스크로 고생하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2번 수술하고 10몇 년 동안 아픈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운동은 걷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뻑적지근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어떤 재활 운동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였어요. 사실 걷기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안전하고 본능에 가까운
뭐 운동과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가치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또 잘 알려져 있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걷기,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약간 조금 더 걷기라고 하죠.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뇨나 어떤 또 체중, 과체중 이런 것들 워낙 요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식후에 한 15분 정도 걷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걷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때 어쨌든 좀 빨리 걸으시고 걷는 거를 생활화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그 내장 지방 아마 빼기 되게 좋으실 거고요. 밤에도 걷는 거를 좀 생활화하시면 그거야말로 사실 지방을 연소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격한 운동을 할 때보다 조금 덜 격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긴 시간 운동을 할 때 빠지거든요.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게 이제 걷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운동인 걸 알았지만 걷기가 이렇게 좋다라는 거를 평소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걸었기 때문에 디스크 이제 수술 다 회복하고 딱 편안하게 걸었을 때 엄청 약간 감동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자료들 막 보면 사실 걷기는 이제 단순히 허리 건강만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 살 빠진 데도 되게 좋고, 이 걷는 패턴 자체가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옛날에 수렵채집 생활을 할 때부터 계속 그냥 원시인의 자세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걷기야말로 가장 저렴한 만병 예방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디스크 환자한테 더 중요한 건 걷는 동작이 척추랑 혈액순환, 디스크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라는 부분은 사실 어떤 우리 몸의 혈관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이 움직일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계속 오래 앉아있는 것이 되게 좋지 않은 게, 디스크 입장에서 오래 앉아있는 건 계속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가 굶게 되는 형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계속 걷는 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몇 보를 걸어야 돼? 라고 하시면 사실 그건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제품명도 나와 있지만 만보기라는 표현을 하죠. 사실 만보 정도 걸으시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의 아까 말씀드린 점심시간 걷기나 저녁시간 산책 정도를 덧붙이시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웬만큼 하실 수 있어요. 7,000보에서 만보까지는 꼭 하실 수 있고, 요즘에 워낙 이 왓치라든지 어플들이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고요. 많이 걸으면 돈 주는 어플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10,000보, 20,000보 걷고 다음날 쉬고, 일주일 평균 했더니 내가 그래 했더니 몇천 보 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운동은 그렇지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걷게 할 때 어떤 요령이 있으면 좋냐 이런데, 사실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몸을 움직인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정면 시선 바라보시고 팔도 가볍게 흔드시고, 근데 또 주의하실 건 내가 너무 아파 억지로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심하다 이러면 오히려 쉬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보, 20,000보 걷다 쉬는 게 아니고 3,000~4,000보라도 꾸준히 걷는 게 되게 좋다. 내가 20,000보, 30,000보 걷고 다음날 병 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씀드립니다. 결국 걷기라는 건 이제 어쨌든 운동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다른 책에서 본 건데요. 저희 이제 멍게나 이런 동물들은 부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 멍게는 계속 부착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뇌가 퇴화합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였을 때 비로소 몸이 이동하면 필요하다고 느껴서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꼭 디스크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고 마음도, 뇌도 다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형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걸으면서 보시면 더 좋고요. 이걸 보시다가 앉아서 보신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대인들 당연하겠지만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리십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몸에 좋은가. 요즘 워낙 정보도 넘쳐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매일같이 정말 쏟아지는 정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구원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겪어봤던 환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특정 건강식품이 당연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고 하죠.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디스크 환자를 비롯해서 환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한 어떤 음식이 아니라 결국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결국은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섭취가 되게 중요합니다. 염증하다 왜 갑자기 단백질에 얘기 드리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근육이 척추를 지지하는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하면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허리가 더 좋지 않거든요. 요즘에 워낙 다들 관심 많으셔서 아침에 계란 먹어야 돼, 뭐 올리브유 뿌려야 돼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좋고요. 단백질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율이 떨어집니다. 내가 먹은 거를 다 흡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이제 항산화 물질로 대변되는 채소, 과일 등입니다. 이제 이거부터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컬러푸드 그리고 계절에 맞는 음식들 꼭 챙겨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그렇기도 하고요. 디스크라는 그 공간 자체의 성분 자체도 굉장히 수분이 많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디스크도 마르게 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결국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수분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 자체를 충분히 마시진 않으세요.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커피나 워낙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좀 물을 좀 충분히 마시는 게 되게 좋고요. 물론 이제 음료수나 주스 형태로 수분을 계속 섭취하니까 총량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많이 섞여 있는 거니까 물을 추천드리고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거 줄여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과도한 당분, 가공식품, 뭐 과음, 특히 이제 술 드시는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담배 같은 것들도 결국은 염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만성 염증에 좋지 않으니까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정석과도 같은 말인데요. 허리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결국 특정한 식품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이다. 음식은 약과 같이 한 번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 몸을 만드는 재료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약학을 좀 공부하면서 가장 좀 흥미롭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요즘 아마 염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기도 하고 염증 관련 책들도 많아서 솔직히 이 부분을 조금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좀 어디가 붓고 열이 나고 이런 상태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급성적인 것들이고 현대인의 건강을 되게 위협하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저강도의 그리고 만성의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꼭 디스크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 뭐 심혈관계 질환, 치매 등등등 여러 가지 증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항염 라이프 스타일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면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수면은 정말 우리 몸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피부, 뇌 건강, 몸 건강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를 되돌리는데 최고의 치료제고요. 디스크의 입장을 보면 저희는 하루 종일 손상받습니다. 그 손상된 것이 잠자는 기간 동안 회복을 할 수 있고 염증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밤을 새우면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걷기. 아주 가벼운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염증을 아주 잘 줄여주는 천연 소염제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적절한 운동은 우리 몸의 염증을 항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꼭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식습관, 이야말로 이제 만성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 스트레스 피할 수 없죠. 저 역시도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왔는데 사실
스트레스야말로 앞단에 받는 모든 것,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염증을 잘 케어해도 이 스트레스 한 방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몸 전신에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명상을 통해서 좋은 상태를 취하는 것,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결국 건강한 삶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총합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것은 나쁜 거, 적이 아니에요. 통증은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을 많은 분들이 무시하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실 때 경고등이 켜지면 정비소에 가시잖아요. 근데 몸에서 경고등이 켜지면 애써 무시하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쉬면 괜찮겠지라고 하시는데 저 역시 그랬고요. 10몇 년 전에 이제 15년, 벌써 15년이 됐네요. 15년 전에 통증이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단순하지. 내가 아직 젊은데 별거 아니겠지. 쉬면 나아지겠지. 파스 붙이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아프면 좀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저희 몸은 저에게 계속 SOS를 너 쉬어야 돼, 너 문제 있어, 너 고쳐야 돼를 계속 얘기해 줬는데 바보같이 제가 무시했던 거죠. 통증은 갑자기 확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작은 경고들이 누적돼서 계속 결과론적으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기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실험 기기들이 갑자기 확 멈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에 작은 신호들이 반복이 됩니다. 뭐 온도가 조금씩 잘 안 맞거나 압력이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평소와 똑같은 건데 데이터가 좀 튄다거나 이게 나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게 반복되면서 조금씩 틀어지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강도라기보다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 이게 결국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언제 내가 좀 아프지? 자세가 어떨 때 좀 아프지? 언제 좀 심해지고 내가 좀 걸으면 나아지나? 수그릴 때 아니면 펼 때 아픈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 자체만 아픈 건지 아니면 엉덩이랑 다리까지 저린지, 목만 아픈 건지 등이랑 팔끝까지 저린 건지, 이런 어떤 정보들이 여러분들 몸에 보내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질환 그리고 목 질환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부위에 아픈 것보다 끝에 가는 통증, 말단에 가는 통증을 되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2번 하고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무시할 뿐인 거고요. 많은 의사분들도 그렇고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어떤 MRI 사진을 찍죠. CT를 찍고. 그 사진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현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계속 문의를 하시죠. 환자분들에게 어떠세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물어보시는 건 그 증상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장에 담긴 영상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통증의 패턴이 결국 살아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자기가 했던 통증을 기록하시는 거 좋습니다. 언제 아팠지? 정도는 어땠지? 뭘 하면 좋아졌지? 뭘 하면 나빠졌지? 단 며칠만 하셔도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당뇨할 때 혈당을 일주일만 찍어도 패턴이 보이듯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앉아있는 게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서, 어떤 분들은 수분이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몸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통증을 없애려고만 하지,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통증이 왜 찾아왔는지, 통증과 대면하고 통증과 질문, 한번 서로 문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계속 매일같이 외치는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분들만이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앞에 서 있죠.
아니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이런 수술 그리고 어떤 의료 기술에 대한 궁금증, 두려움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셨죠. 옛날에 한번 수술하면 특히나 디스크는 평생 간다. 척추에 절대 칼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직도 많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디스크는 수술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즘 최근은 의학기술이 너무나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것을 하나씩 해결해주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7년 벌써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첫 수술할 당시에는 한 3cm 이상 이 정도가량을 절제하고 절제술을 하다 보니까 안에 이제 당연히 전신 마취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제거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하는 막 옛날 흔히 말하는 철심을 받고 큰 대규모 수술은 아니었음에도 한 2달 가까이 휴직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절제술이기 때문에 큰 수술이었던 거죠. 그만큼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회복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이지만 굉장히 그 첫 수술의 기억이 또렷하고요. 두 번째 수술은 4년이 지난 2021년에 받았습니다. 완전 신세계였어요.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상. 제가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 다른 세계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예전 기록을 아시니까요. 0.5cm, 1cm도 안 되는 미세한 홀을 만들고 그 구멍으로 미세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절제하지 않고 주변에 어떤 근육이나 이런 손상도 적었고 당연히 회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2달 걸렸던 걸 거의 2주에 불과할 정도로 확 개선이 됐고요. 그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당연하게 이제 부담이 너무 적었죠. 그 이후에 저희 장인어른도 비슷하게 수술하신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노령이신데도 불구하고 미세침습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셨는데도 금방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떤 미세침습 수술이라는 것처럼 불과 4년 만에 그렇게 발전을 했으니까요. 지금은 21년도부터 벌써 6, 7년이 지난 현재 시점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AI로 피지컬 AI로 의사 선생님이 조작을 해서 직접 로봇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현국입니다. 실제는 그렇고요. 그런 미세한 위치나 어떤 신경의 문제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0.1cm, 0.01cm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1mm의 오차 없이 명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술뿐이 아니라요. 찢어진 다음에도 이 생체 재료로서 여기를 밀봉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막고 더 나아가선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서 디스크 자체를 재생시키는 것까지도 지금 막 임상적인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AI의 눈부신 발전처럼 저희의 의학기술 또한 엄청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학기술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정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의료진이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나 어떤 객관적인 소견으로 봐서도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약간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진통제에 의지하시면서 끙끙대시는 약간 제가 했던 미련한 과정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 힘듦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발전된 의학기술을 믿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언컨대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오늘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침대에서 핸드폰 보면서 내가 이 수술을 받아도 되나, 이 치료를 받아도 되나, 내가 다시 예전처럼 옛날의 과거 추억에 있는 사진 돌이켜 보시면서 이때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이런 모습을 또 보시면서 되게 아파하시는 주변의 가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긴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15년 동안 2번의 수술을 받았고 걷는 것, 누워서 잠에 청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고
평범한 일인데 도와주지 못해서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회사에서 번쩍번쩍 짐을 드러내는 저보다도 약한 여자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나서 너무 미안한 마음, 절망감, 평범한 일상을 제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 낮게 지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극복했고요.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크 진단 받았고 아프시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하시는 것, 아니 오히려 회복보다도 그 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시는 거 너무나 가능합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물론 회복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제까지 아프다 다음날 회복, 당연히 안 됩니다. 갑자기 기적처럼 로또 맞은 것처럼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습관들이 하나씩 쌓여서 바로 다음날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차근차근 쌓여서 나오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15분 더 걸어 보시고요. 한 번쯤 더 허리 펴시고 신전 운동 하시고, 내가 핸드폰 잠깐 덜 보고 조금 더 일찍 잠들어서 나의 회복을 돕는 시간, 그리고 자그마한 신호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시그널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들, 이런 등등등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척추를 살리고 허리를 바로 서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서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중요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척추는 여러분의 나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묵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기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나쁜 습관 버리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하나, 오늘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10년 뒤에 척추를 만들고 20년 뒤에 삶을 바꿉니다. 만약에 지금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지쳤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겪으신 통증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부디 이 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의 멘트 하나하나가 어두운 통증에 그리고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곁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 드릴 건데요. 허리가 바로 서야 인생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다시 건강해지고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무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